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많은 전시가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 모빌리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그 다음 스텝을 갖다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모빌리티 그러면 굉장히 현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모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갖다가 통과해가지고 걷는 것도 일종의 모빌리티고, 자연이 우리한테 애초부터 장착해준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쓰고 있죠. 바로 다리. 이 다리라는 원초적인 모빌리티 도구를 써서 이 공간을 갖다 제가 항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도 굉장히 멋지지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미래로 가보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에어백을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죠, 차라리. 그죠? 사고가 안 났다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에어백들이 쭉. 내가 걸어 다니면 얘가 따라다녀요, 우리.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몰고 다니는 것이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었길래 미래에 새로운 모빌리티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나랑 굉장히 접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과연 1톤이 넘는 철통을 갖다가 내가 조정을 할 때 100% 안전할 수 있느냐. 얘네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고민이 1950년대 이제 시트벨트의 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왔지만, 한 사람의 어떤 반사신경보다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들이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확률적으로 볼 때 인간 운전자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전시관에는 미래 솔루션의 끝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소체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소를 갖다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써서 이제 차를 굴리면은 결국 끝에 가지고 물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로 공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수소 충전기로 수소를 탱크에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수소 공급기를 갖다 딱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소와 공기가 만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들어온 깨끗한 공기를 갖다가 고압으로 압축해가지고 컴프레스드 에어를 갖다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가 이제 수소 펌프랑 이렇게 합쳐지면은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달리는 이 전기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소 자동차 그러면은 수소를 석유 대신 연료로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저도 처음에 수소차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수소와 산소의 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요 장치가 저 차 안에 이제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이야. 이 차가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하니까, 이거 10,000대가 서울에서 굴러다니면 20,000대의 디젤 차가 뱉어내는 미세먼지를 네,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정화를 한다. 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파드라고 그래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면 사람이 굳이 막 운전대가 있고 이렇게 차 모양이 그렇게 생겼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중교통의 예측 가능성과 자동차의 프라이버시를 합친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탔어. 지하철을 타는 경험과 자동차를 타는 경험을 합쳐놓은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디로 출발할까요? 집. 주방불이 켜 있네요. 제가 꺼드릴까요? 꺼주세요. 이렇게 해줘. 저기 차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차가 자율주행이면 저거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 그러면 하나 골라보자. 후드 점퍼 내려보세요. 색깔 하늘색으로 가고, 구매 버튼 어떻게 누르지?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어떻게 숲을 밝히는지 지켜보세요. 우 나비 절로 날아가네. 모든 물건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차 둘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이 차가 튀어나오는 걸 못 봐도 내 차가 알아서 쓰고, 얘가 지나가고 내 차가 가고. 그래서 그런 센서 기술을 갖다가 체험한 것 같아요. 현대 미술관에 온 것처럼 좀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도 약간 뭔가 인스톨레이션 아트 같은데 좀 어리둥절하네요.
처음에 이 옆에 있는 화면에 비가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빌리티라는 건 흐름이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플루이드하게 쓱 움직일 때 우리가 아 이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물이 흐른다, 플루이드, 이건 뭔가 이제 모빌리티의 굉장히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가만히 있고 차가 그 위를 타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경험으로 볼 때는 차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접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접히는 것처럼 보이는 땅 위에 모던하고 스포티한 이렇게 물체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자연, 환경,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형체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갖다 경험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인스톨레이션. 움직임을 갖다가 개개인이 어떻게 경험하는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모빌리티 공간에 와가지고 느낀 건 뭐냐면, 모터 스튜디오에 와서 느낀 건 인간이 움직임을 갖다 해석하는 방식이 원초적으로 감각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인간과 모빌리티가 어떤 감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 공간을 또 관람을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는 저 공간보다는 조금 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모빌리티, 강력한 자동차와 핸들링을 자랑하는 운전 솜씨로 대표되는 제가 어렸을 때 모빌리티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기프트샵에서 추억 소환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와 비슷한 시대 분들은 아마 어려서 처음 봤던 자동차가 이 포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위에 이렇게 택시 달려있는 그 모델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6살 때까지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모든 집에 차가 있지 않았으니까. 중산층들이 자동차를 가지게 된 계기라고 거의 볼 수 있는 이 소나타가 또 이제 옛날 소나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인간은 사실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분포 서식지라는 게 따로 있죠. 얘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산다. 근데 인간은 5대륙 6대양에 퍼져 있는 조그만 섬까지 다 퍼져 살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도 인간들이 일종의 모빌리티 디바이스인 뗏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을 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여러 조그만 섬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다 살 정도로 인간은 돌아다니기를 중요시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 욕망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것 같아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타처럼 100km로 뛸 수도 없고 말처럼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 힘으로만 이동할 수 없다는 숙명. 인간의 숙명에서 모빌리티라는 난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리가 2개밖에 없다. 다른 동물보다 달리기 속도도 느리고 오래 뛰기도 약하다. 근데 너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 욕망과 현실의 차이를 갖다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신화에 보면은 모빌리티에 대한 판타지가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켄타우로스라는 반신반수가 나오죠. 윗몸은 인간처럼 생겼지만 아래의 몸은 말처럼 생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싶지만 말처럼 빨리 뛰고 싶다. 이것이 이제 켄타우로스에 있는 환상이죠. 인도 신화에 보면 인도에 비슈뉴라는 신이 있는데 조각상 같은 걸 보면은 새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새가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는 새죠. 가루다라는 새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항공사 이름이기도 한데 가루다를 타고 다니고 싶다. 그것도 인간이 2다리밖에 없지만 먼 곳을 여행하고 싶은 그 근본적 욕망과 현실의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화라고 생각이 돼요. 모빌리티 첫 번째 시대에 어떤 솔루션을 냈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신화에 나온 것처럼 동물의 힘을 빌렸죠. 특히 말의 힘을 빌렸다고 합니다. 말을 탄 사람과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은 거의 근본적으로 다른 종족처럼 느꼈다라는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이 있죠. 기사라는 계급의 이름이 말을 타는 사람이다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기사를 쉐발리에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어로 말이 쉐발이죠. 그러니까 쉐발리에는 말, 사람이라는 뜻이죠. 독일에서는 귀족 중에 기사 계급을 갖다 리터라고 부르는데 리터는 영어로 라이더와 마찬가지로 말을 탄 사람. 말을 탄 사람은 행동 반경도 넓고 자기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행동까지 모두 2발로만 걸어야 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그런 관념이 말을 인간이 제압하기 시작한 약 기원전 3000년 때부터 자동차가 발명된 2차 모빌리티 시대라고 부르는 한 1850년대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185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석탄과 증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차와 증기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또 완전히 다른 종족처럼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시커먼 연기를 갖다가 뿜으면서 달리는 철마, 거대한 어떤 수송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되죠. 이런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관념을 바꿔놔요. 옛날처럼 큰 지주 계급이 이제 사람들의 로망이 아니라 증기선을 타고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로망이 되면서 소설가 주얼 비안이 쓴 80일간의 세계 일주, 산업혁명 시대의 모빌리티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증기선을 탔다가 기차로 갈아탔다가 열기구를 탔다 그래서 80일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강력한 판타지로 또는 권력으로 다가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소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차와 선박의 한계점은 뭐냐?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클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에 운송수단도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선도 수천 명이 같이 타야 되고 기차도 수백 명이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거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역이 있는 곳 또는 항구시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집중되게 된다는 거죠.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들 큰 배가 들어오고 기차를 댈 수 있는 도시들 위주로 발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정확한 지점까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자동차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운송수단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가 바뀝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마차는 말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말이 안 돼! 저 사람 치면 안 되지! 그러고 자기가 쓴다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는 타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길 위에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이런 뜻이다. 불이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빨간색이 켜져 있으면 가지 말라는 뜻이다라는 새로운 비주얼 언어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익혀야 됐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가지기 시작한 시대를 그린 여러 가지 영화가 있어요. 뭐 그리즈라는 뮤지컬도 있고 아메리칸 그래피티 같은 조지 루카스의 초기 작품인 그런 영화도 있는데 미국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다른 문화를 만들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는 것을 타고 주유소라든지 드라이브인 레스토랑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만의 어떤 공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때문에 부모의 감시를 받지 않는 조그만 방이 생겨서 청소년들의 어떤 연애 경험의 속도가 굉장히 이른 나이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게다가 도시를 디자인을 할 때 파리 같은 로마 같은 도시를 보면 길이 굉장히 좁고 보행자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지만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이런 서부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위주 도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편리성을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길이 넓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읽을 줄 아는 새로운 언어 능력 그리고 자동차라는 개인의 자유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세대 간의 어떤 갈등과 사회의 변화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상상하는 것 모든 것이 자동차를 이용한 모빌리티라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이후에 미래의 모빌리티는 뭐가 될 거냐? 저는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는 3가지 문제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20년대, 30년대는 자동차하면 부의 상징이죠. 요트만한 고급차들의 시대입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자동차는 곧 개인의 자유였어요. 가족과 분리돼가지고 혼자 저 먼 어떤 산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먼 산 보다가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스포츠카나 로드스터, 컨버티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죠. 하지만 이제 1970년대, 80년대부터 도시 자체가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되고 길거리에 차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낭만적이지만 하지 않고 차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도 있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안전 문제였고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차 경지를 금지시킨다든지 자동차 속도 제한을 두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자유롭긴 좋긴 한데 자동차가 위험하구나 라는 이제 인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죠. 차가 몇 대만 있고 뻥뻥 길이 잘 뚫릴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늘날 어느 나라의 대도시를 보든지 10차선이 넘는 이 거대한 어떤 고속도로에 주차장처럼 차가 서서 그 고성능 기계들이 5km에서 10km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저런 에너지 낭비가 또 없거든요. 세 번째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긴데 내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3가지 문제의식 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이렇게 물질적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사업, 자전거 사업, 오토바이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관념어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모빌리티라는 건 내가 A부터 B 지점까지 가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장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그것에 이제 인터넷 기술, IoT 기술,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묶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꿀 미래 기술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IoT가 자율주행과 이제 자동차의 네트워크화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4차 인터넷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차 혁명은 편지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었던 것,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 두 번째는 웹사이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상시 내가 정보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었던 것. 세 번째는 SNS와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가지고 사람의 움직임과 소비 패턴 같은 것이 데이터화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로 네트워크가 물질적인 것들, 짐이라든지 인간을 갖다가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 그래서 인터넷 혁명의 완성이 또 모빌리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도 책으로 읽고 기사로 읽은 거여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관념적인 것들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전시들을 보면서 미래의 그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철학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워낙 핫한 키워드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과 모빌리티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운전을 해가지고 길을 통해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세상이 고안된 것 자체가 한 20-30년밖에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세계를 돌아다니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좀 예술을 보면서 얻어지는 감정적인 영감, 자동차들의 느끼는 뭐 감성이라든지 애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참고돼가지고 만들어질 미래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넥소 수소차를 한 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동 버튼이 똑같구나. 난 너무 하이드로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르릉 소리가 없잖아 처음에. 근데 이게 켜진 거예요? 켜질 게 뭐가 있어 전기인데. 엑셀을 누르면 약간 우웅 이럴 것 같은데 소리가 없어. 이게 좀 묘하긴 해요. 스위치 누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전자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